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월요일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완전히 봄이었다, 그죠? 그리고 저희 동네에도 벚꽃이 화려하게 펴가지고, 이상한데,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보면, 벚꽃은 보통 4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둘째 주, 그때 중간고사 기간이라 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제 경희대 캠퍼스가 이 벚꽃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바로 저희 경희대 정문 입구에 보면 경희의료원이 있습니다. 그 경희의료원에서 환자분들도 되게 많이 나와서 벚꽃을 구경하시고, 근데 딱 그게 중간고사에 걸려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면 벚꽃 구경 좀 마음 편하게 해야지 하면 4월 15일 전후로 꼭 비가 와요. 비가 확 오면서 벚꽃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벚꽃 다 지나지고 없어지는데, 좀 빨리 핀 거 아닌가 했더니 1922년 이후로 거의 2주 빨리 폈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약간 또 기온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일부러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환절기에 이럴 때일수록 옷은 조금이라도, 이 원칙인데요.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벗는 게 낫지, 처음부터 옷을 얇게 입고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포스코가 마이너스 66%, LG전자 마이너스 44% 실적 예고네요. 2분기도 암울하다라는 기사인데, 1분기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일각에선 적자 전망까지라고 돼 있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89.4%. 네, 하이닉스도 아마 적자 지속이죠. 적자 지속인 거예요. 이번에 첫 적자인가요? 이번 발표는 뭐 적자가 거의 뭐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예상치도 중요한데요. 올해 전체 예상치가 보면, 작년에 6조 8천억 벌었는데 올해 지금 10조 영업이익 적자고 당기순이익 적자는 8조 6천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일단 컨센서스가 아주 안 좋게 잡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안 좋다라는 거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분기 4Q부터 적자 1조 8,900억 정도 적자 발표했었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3조 7천억 더 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보니까 이번 1분기도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정도로 지난 분기보다도 더 적자가 이제 확대되고요. 계속 이 적자가, 분기 적자가 언제 최악이고 다시 줄어드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울기 미분 값으로 보면 다행히 이번 1Q 실적이 제일 안 좋네요. 2Q부터는 적자가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걸로 나와 있고, 3Q 가서도 2조 3천억까지 축소되고, 당기순이익은 1조 6천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방금 뭐 마이너스 89%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실적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자가 지금 지난 분기에 그 쇼크가 나왔죠. 6조 조금 넘게 나올 거다 했다가 4조 3천억이 나왔었고요. 재작년 4Q가 13조 8천억이었는데 큰 폭으로 이제 줄어들었었죠. 그리고 이번 분기가 지금 1조 5천억 영업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당기순이익은 요것보다 조금 많은 1조 8천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N가이드에 올라온 최근 3개월간 증권사들의 국내 대표 기업 1분기 영업이익 증감률 전망치인데 작년 1분기보다 반토막은 기본이고 10분의 1 적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불과 1년 전 이들 기업은 에너지 수입의 급증으로 무역 적자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도 수출 호조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중국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빠르게 확산되고 수출 부진이 계속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국가대표 기업들이 최악의 실적 성적표를 내놓게 된 것이다. 작년 10월부터 수출 감소가 이달까지 6개월째 이어지고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되자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는데요.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서 수출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실적에 고스란히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난해 수출 1, 2위 품목인 반도체와 석유 제품 업종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적자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평균은 작년보다 89.4% 급감한 1조 5천억. 방금 제가 불러드린 것도 FN가이드 자료였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66.3% 줄어든 5,559억인데 하지만 1분기 실적 마감인 3월 말이 다가올수록 전망치는 더욱 나빠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분기에 수조원 영업이익을 내던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난주에 3천억 그리고 1,000억으로 뚝뚝 떨어지더니 다올투자증권이 680억 적자 전망까지 내놨네요.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서 DS가 이제 반도체 부문인데요. 이 반도체 부문에서만 1분기 적자가 2조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노베이션도 지난주 유한타증권에서 1,516억 원으로 전망치를 줄여 잡은 데 이어서 IBK 투자증권은 1,424억 원 적자로 또 전망치를 확 낮췄다고 하네요. 유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회사는 기름을 이제 수입을 해오는데 계약을 하고 수입을 해서 그게 재고 평가로 잡히는 부분이 시간이 거의 2개월에서 한 3개월 이렇게 레깅이 있다 보니까 작년처럼 유가가 올라갈 때는 뭐 엄청난 이익을 내는 부분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정제 마진이 중요하긴 한데 수입해오는 그런 유가에 대한 재고 평가 이익이나 손실이 이제 많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져서 아마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작년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건데 중동에서 원료를 사와 제품으로 만들어 파는 국내 정유사의 구조상 유가가 떨어지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은 지난해 1922억 달러, 약 250조 원을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를 담당했는데 1,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0% 넘게 감소를 했고요. 코로나 엔데믹 이후 수요 증가로 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수출 3강을 지킨 석유화학 업종에서도 업계 1위 LG화학의 영업이익이 40.9% 급감할 전망이고 철강 업종의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태풍 흰남노 충격으로 적자를 낸 4분기 실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글로벌 수요 위축에 시달리는 가전과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인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도 1분기 나란히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시기에
TV와 가전제품, IT 기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거 교체된 데다가 그랬죠.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 영향도 더해지고 있고 2분기까지는 불투명하다. 기업들 돌다리도 두드려야. 우리나라 수출과 대표 기업의 실적 부진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고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실적이 다른 경쟁국 기업들보다 유독 더 부진한 것은 수출 반도체 그리고 중국에만 의존해 버티던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대만의 추격을 허용한 반도체는 물론 철광과 화학, 디스플레이는 중국에도 밀리고 있고 3월 들어서 실리콘 밸리뱅크 파산을 시작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으로 지금 위기가 확산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2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환율, 금리 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큰 어두운 터널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상당수 기업이 애초 준비했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무조건 내실을 다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우리 산업에서 반도체 비중이 큰 현실에서 하반기에 챗GPT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가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자동차가 반도체 빈자리를 채워 계속 이제 수출과 실적에 관한 기사입니다.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적 시즌에 또 돌입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크게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이런 기사를 먼저 읽어보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컨센서스에 또 반영이 되고 애널리스트 리포트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를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2월 수출에서 자동차 76억 달러로 1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20일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조선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조선소에 9개의 독 선박 건조장을 말하죠. 9개의 독에서 사람과 기계가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가장 큰 100만 톤급 독에서는 LNG선 2척과 LPG선 2척을 동시에 만들고 있었다. 아파트 36층 높인 골리앗 크레인 10대도 선박 구조물을 날랐고요. 야, 높이가 엄청나게 높네요. 36층이면 20층만 돼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한데 그죠? 36층 높이인 골리앗 크레인 10대도 선박 구조물을 날랐는데 2-3년 전 독이 텅텅 비고 인력을 줄이던 시기와는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영덕 현대중공업 상무는 배 40여 척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와 그래요? 40여 척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캐파가 되나 보네요. 독에 공간이 없어서 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기술을 무기로 지난 2년간 LNG, 메탄올 선박 수주 행진을 이어왔는데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옛날에 IMO 2020 해가지고 그죠? 2020년부터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그때 2020년 이산화탄소 그때 유황 그죠? 유황도 있었던 것 같고 이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화됐기 때문이고 국내 산업에서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분야는 조선 자동차 2차 전지 분야인데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미래 친환경 산업에 올라탄 산업들이 반도체가 어려울 때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자동차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SUV와 친환경차 판매 확대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는 모두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지난해 양사의 총 영업이익은 17조 원. 코로나 이전이 2019년도에 5조 7천억 원의 3배에 달하는 아주 좋은 영업이익을 냈었네요. 자동차는 반도체를 대신해서 한국 수출에 지금 대들보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난달 완성차 부품을 합친 수출 금액이 76억 2천만 달러로 1위이던 반도체 59억 6천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었네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았던 배터리 산업도 전기차 대중화를 맞아서 국내 산업의 중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2021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에 지난해에는 1조 2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냈고 SDI도 지난해 1조 8천 원대 영업이익을 냈네요. 양사는 올해 2조 원대의 이익이 예상되고 미국 IRA 수혜를 받아서 GM,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업체들의 발주가 늘고 있어서 향후 전망도 밝다. S&E 리서치는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올해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와, 1,000조 원이네요. 3사의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네요. 100조도 아니고 1,000조 원. 잠깐만, 1,000조 원. 전체 1년의 자동차 시장이 한 3,500조 정도 되니까요. 3,500조에서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이제 10%를 넘어서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침투율을 3년 평균을 15%로 잡아주고, 그러면 15% 그러면 3,500조에서 한 500조 정도 된다, 그죠? 그 전기차가 이제 한 500조 팔리고 그 500조에서 현재까지 이제 배터리 비중이 워낙 이제 원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계속 낮아지고는 있는데 40%라고 가정을 해주면 500조에서 40%니까 200조, 그죠? 그 200조가 5년치를 생각하면 1,000조. 근데 거기서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비중이 꽤 높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 팔렸던 전기차가 800만 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수주의 계약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 근데 대충 계산을 해봐도 계산이 되는데 중국 업체 거 빼고 하면 이 수주 잔고가 좀 더 장기적인 그런 계약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재용은 잠행, 그리고 팀 쿡은 시끌벅걸, 중국에서 너무 다른 CEO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분이 똑같이 지금 중국에 가 계시나 보네요. 20일 오후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 CDF 가 열린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 3년 만에 중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행사장 입구에 도착하자 아침부터 대기하던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이번 포럼에 참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등 질문을 쏟아냈네요. 그러자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도 이 회장은 날씨가 좋죠. 북경의 날씨가 너무 좋지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최근 날씨 요즘 북경 그 황사 때문에 되게 안 좋다고 했는데 최근 미국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국은 이에 반발하는 등 심각해진 미중 간 무역 분쟁 상황에서 최대한 말을 아낀 것이다. CDF는 중국이 3년 만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한 후에 그리고 시진핑 3년임 확정 이후 개최한 첫 오프라인 국제 행사라고 하네요.
이 회장을 비롯한 팀 쿡 애플 CEO와 퀄컴, 지멘스, 코닝,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기업의 최고위급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야, 사진이 나오는데요. 3년 만에 중국 출장에 나선 이재용 회장이 지난 24일 중국 티안진에 있는 텐진, 천진인데 그죠? 있는 삼성전기 공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이 회장은 가급적 자신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로우키 행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걸 로우키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 동선을 다 공개하고 알리는 행보는 하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팀쿡 애플 CEO는 지난 24일 베이징시 번화가 산리툰에 있는 애플 매장을 찾아서 현지 고객들과 셀카를 찍고 이를 웨이보에 올리는 등 같은 기간 중국을 방문한 두 사람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팀쿡도 참 대단하네요. 중국 내에서 그죠? 반미 감정이 이래 커지면 매출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또 매장에 나가가지고 고객들하고 막 셀카도 찍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삼성 이재용 3년 만에 조용한 중국 나들이라고 하면서 23일 오후에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지만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었고요. 24일에는 시안과 수저우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텐진의 그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텐진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 한번 가봤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보유한 삼성의 권옥선음이 묻어 있는데요.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맡고 있는데 미중 기술 패권 갈등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을 피하면서도 3년 만에 방중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 견제가 있다 보니까 일부러 안 갔군요. 제게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4일 텐진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 방문 이후에 천민얼 텐진시 서기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천민얼 서기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최측근이라고 하네요.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반도체 이슈를 일단 피해가면서 중국과도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네요. 반면에 이제 팀쿡 얘기인데요. 24일 오후에 베이징시 번화가인 산리툰의 애플 매장에 짙은 파란색의 칼라티와 얇은 봄 점퍼 그리고 검은색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을 해서 매장 내 수백 명의 시민이 그의 중국 이름이 쿠커. 요즘은 한자도 가물가물합니다. 분명히 아는 한자인데 딱 보면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쿠커를 연신 외치자 고개를 들어서 손을 흔들기 시작했고요. 팀쿡을 중국 한자로 저렇게 표기를 해서 쿠커라고 부르네요. 2층짜리 단독 매장 내부는 삽시간에 환호성으로 뒤덮여서 팀쿡 거의 팬미팅 현장을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팀쿡은 25일 베이징 다오이타이 북국빈관에서 열린 CDF에서도 연사로 나서서 중국과 애플은 지난 30여년간 함께 성장해온 공생관계라고 했고요. 애플은 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1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네요. 팀쿡의 진중 행보는 지속적으로 워싱턴 정계와 미 현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번에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외신에 공개된 애플 내부 문서에 따르면 팀쿡은 2016년 중국 정부와 2,750억 달러 약 370조 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산 부품, 소프트웨어 적극 도입을 약속을 했고 또 애플은 중국 1위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의 부족한 기술력을 자사 기술을 이용해서 보완해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중국에 대한 구애는 아이폰, 맥북 등 애플 주요 제품의 공급망에 있어서 95%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등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요. 애플의 협력사 폭스콘의 쩡저우 공장은 아이폰 14의 80% 이상을 제조하고 중국 노동자 150만 명이 애플 제품 생산에 관여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지난 회계연도 애플의 중국 매출은 또 750억 달러, 거의 100조 정도에 달합니다. 삼성과 애플 모두 중국에 설비와 생산 시설을 두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규제로 삼성만 유독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고,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 내 생산시설 가동과 미국 보조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삼성은 샌드위치 신세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제약 없이 중국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는 애플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그죠? 네. 그 다음은요, 6조 원 이상 사회 환원하고 무어의 법칙 만든 반도체 전설 별세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이 돌아가셨나 보네요. 사진이 나오는데요. 무어스 로우라고도 되어 있고요. 반도체 제국 인텔을 공동 창업하셨고 무어의 법칙으로 정보기술 혁명의 이정표를 제시한 골든 무어가 24일 별세했다. 인텔은 무어가 하와이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진은 지난 2005년 9월 무어가 미국 인텔 본사 내에 무어의 법칙 설명이 적혀 있는 벽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네요. 네, 이때면 그러면 18년 전이니까 연세가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70대셨었네요. 반도체 제국 인텔을 창업을 했고 무어의 법칙으로 정보기술 혁명의 이정표를 제시한 고든 무어가 24일 별세를 하셨는데 192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과대 칼텍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1956년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에 입사를 했고요. 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이자 트랜지스터 발명자였던 윌리엄 쇼클리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동료들과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이른바 8명의 배신자, The Traitorous 8, The Traitorous 8. 이들이 항공 재벌 셔먼 페어차일드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한 회사가 그래서 페어차일드 반도체였군요. 무어와 동료들은 이 회사에서 당시 반도체 제작에 사용이 되던 저마늄, 게르마늄 대신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옛날에는 이 게르마늄을 쓰다가 요때 이제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상용화가 된 거군요. 실리콘 밸리라는 이름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들의 배신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겠다는 야망과 추진력을 가진 젊은 창업자 세대의 탄생이자 모범이 됐다고 하고요. 무어는 1965년 잡지 일렉트로닉스에 게재한 글에서 반도체 회로의 집적도가 매년 2배로 증가한다고 주장했고 이후 1975년에는 2년마다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고 예측을 수정을 했는데요. 무어의 친구였던 칼텍의 카브미드 교수가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무어의 법칙은 수십 년간 지켜졌고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됐다. 무어의 법칙이 처음 나왔을 당시 실리콘 반도체 트랜지스터 한 개의 가격이 $150 정도였는데
이제는 10달러짜리 반도체 칩에 트랜지스터 1억 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와. 그만큼 이제 폭발적인 성장이 이어졌다는 것이고요. 뉴욕타임스는 자동차가 반도체와 같은 속도로 발전했다면 휘발유 1갤런으로 16만 킬로미터를 갈 수 있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야, 참 이런 비유가 되게 재밌다, 그죠? 예. 비슷한 반도체 기술처럼 발전을 했으면, 휘발유 1갤런으로 지금 3.78리터면 한 3, 400km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3, 4천도 아니고 16,000도 아니고 16만 킬로를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됐을 거라고 하니까,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그죠? 무어는 1968년 로버트 노이스와 함께 인텔을 창업을 했고요. 실리콘으로 흥미로운 제품을 만들겠다는 포부였고, 3년 만인 1971년 인텔은 세계 첫 상용 CPU 칩인 인텔 4004를 출시했고, 후속 제품 인텔 8088이 IBM PC에 장착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가 됐다고 합니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윈도우와 인텔 동맹을 맺고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PC와 인터넷 혁명을 주도를 했고요. 영국 BBC는 무어의 공헌이 PC와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출연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어는 1979년 최고 경영자에 올라서 1997년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서 물러났었는데요. 그는 PC 사업에 직접 진출해야 한다는 인텔 직원들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을 CEO 재임 시절 가장 아쉬운 일로 꼽았다고 합니다. 집에 도대체 컴퓨터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 무어의 논리였고, 제가 봤을 때는 그 PC 껍데기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더 잘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포브스는 2014년 그의 순자산이 72억 달러, 약 9조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은퇴 이후에는 자선 활동에 집중을 했다고 하네요. 2000년 아내와 함께 인텔 주식 1억 7,500만 주를 기부해서 고든 앤 베티 무어 재단을 만들고 과학 발전과 환경 운동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인텔은 재단이 사회에 환원한 돈만 51억 달러 이상이라고 봤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5천억 된다고 그죠? 뉴욕타임즈는 무어는 맞춤 양복보다 헐렁한 티셔츠를 입었고 코스코에서 쇼핑을 하며 소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죠? 우리 인류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마어마한 이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셨고, 또 거기서 발생한 불을 또 사회에다가 많이 환원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좀 재밌는 기사입니다. 이 마지막 기사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달한 코카콜라, 구글 글라스, 실패 박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탄산음료 코카콜라도 처절한 실패를 맛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1985년에 출시된 코카콜라 2인데요. 코카콜라는 1975년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코카콜라보다 더 단맛이 나는 펩시를 선호한다고 드러나자 10년간 연구 끝에 자사 제품의 당도를 높인 코카콜라 2를 야심차게 출시를 했는데, 하지만 새로운 콜라를 표방한 코카콜라 2는 바뀐 레시피에 소비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세상에 나온 지 10여 년 만에 모습을 아예 감춰버렸다고 하네요. 이렇듯 유명한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실패 박물관, Museum of Failure. 야, 참 이런 것도 창의적이다, 그죠? 이 실패 박물관이 17일 뉴욕 브루클린의 인더스트리 시티에 문을 열었다고 뉴욕 포스트 등 외신이 보도를 했네요.
보도에 따르면 실패박물관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여겨져서 시장에 출시됐다가 실패한 제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인데, 이번 전시를 기획한 심리학자 세뮤얼 웨스트 박사는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그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네요. 이 박물관의 목적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실패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159개 이상 제품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했는데요. 2013년 출시된 구글 글라스도 대표적인 실패작이다. 구글 글라스. 그리고 내장 카메라와 음성 변조, 스크린 등이 설치된 스마트 안경 구글 글라스는 처음 출시됐을 때 미래를 내다본 제품이라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불러 모았으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내장 카메라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네요. 이 구글 글라스를 쓰고, 그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다 촬영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특정 장소에서 착용이 금지된 구글 글라스는 3년 만에 판매가 종료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패박물관에는 이외에도 너무 위험해서 판매를 종료한 전기 충격 피부 관리 마스크, 그리고 전화를 받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스마트폰, 게임기 경용 기기, 그리고 LP 앨범 손상 우려로 팔리지 않은 휴대용 LP 플레이어 등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좋은 그 기사를 읽었네요. 보니까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전문인 그렇게 시장 전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거 하다가 틀리면 어떡하냐고 다른 자문사 하는 후배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틀리면 나중에 얼마나 쪽팔리게 되고, 그죠? 비난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프로 야구 선수든, 프로 김연아 선수든, 옛날에 여러 선수들이 하다가 시도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트리플 악셀 하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기 때문에 그런 거 도전하는 거잖아요. 프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시간 이래저래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이 공부한 대로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 중에 고수들 중에 저 부분은 박 전무가 맞고 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틀렸을 때 쪽팔립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